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 내려가요. 맞을 짓을 해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진 대화가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0명의 동창생들이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휴대폰이 들려 올려졌고 빨간 녹화 불빛들이 무대를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회 성공한 마케팅 본부장으로 축사를 하던 화려한 순간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대체 서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걸까요? 왜 남편은 300명 앞에서 아내를 때린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2층 크리스탈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 아래 3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테이블마다 놓인 장미 꽃다발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최서윤은 무대 옆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한 번 더 고쳐 발랐습니다. 4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한 보브 헤어와 절제된 메이크업이 잘 어울렸습니다. 남색 재킷에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성공한 커리어우먼 그 자체였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이라는 직함답게 당당했고 오늘 동창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축사까지 준비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나갈 시간이야. 동창생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객석의 동창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서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치며 다음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입고 이 거리를 뛰어다니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요. 무대 오른쪽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박준혁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삐뚤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떨림이 연회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객석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됐습니다. 준혁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쥔 원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모든 것을 증폭시켰습니다. 준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서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객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술 취했어요. 제발 내려가요. 서윤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왼쪽 뺨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꼴 보기 싫어. 준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숨막히는 침묵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서윤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맞을 짓을 했으면 집에 처박혀 있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휴대폰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빨간 녹화 불빛들이 무대를 향했습니다. 적어도 20대 이상의 카메라가 이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휴대폰으로 찍어야 하나? 진짜 때린 거야 지금?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준혁을 말렸습니다. 남자 동창생 2명이 준혁의 팔을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가만 안 둬. 두고 봐.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여자 동창생 하나가 무대로 올라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어서 내려가자. 그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눈 밑에 마스카라가 번져 검게 얼룩졌습니다. 립스틱은 입술 바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나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자리에서 300명 앞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 왜, 도대체 왜? 서유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다음 들어온 사람도 모두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 호기심, 불편함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55개였습니다. 대부분 동창생들이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영상 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영상.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아무것도 치지 않았는데 추천 영상 맨 위에 떴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조회수 12만 회, 댓글 1200개. 서윤은 그 영상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무대에서 맞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뺨을 맞는 소리, 준혁의 목소리, 자신의 떨리는 모습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댓글을 내렸습니다. 뭔 일 있었길래 저렇게 맞음? 남편이 저럴 정도면 아내가 뭔가 한 거 아냐? 꼴 보기 싫다는 말 들을 짓을 했겠지. 불쌍하긴 한데 이유가 있을 듯. 서유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남편의 폭력을 먼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서유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던지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회사 상무였습니다. 본부장님, 영상 봤습니다. 월요일에 한번 뵙죠. 짧은 문자였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300명이 받고 12만 명이 받고 이제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지?
도대체 왜? 서윤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금이 가는 일상. 월요일 아침 8시 서윤은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휴대폰을 보며 힐끔거리는 눈빛들이 서윤을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15명이 함께 탔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구석에 서서 층수 버튼만 바라봤습니다. 12층 버튼,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왼쪽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화장으로 가린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이 열렸습니다. 안 읽은 메일이 108개였습니다. 본부장님, 상무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무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가자 안경을 벗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주말에 영상 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어서요. 상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당분간 대외 업무는 자제해 주시죠. 거래처 미팅이나 행사 참석은 부본부장에게 맡기고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외 업무는 서윤의 핵심 역할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긴다는 건 본부장으로서 힘을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7시요. 왜요? 거짓말하지 마. 6시 반에 회사 나왔다며?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서윤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서윤의 위치 추적 앱이었습니다. 언제 깔았는지 모르는 앱이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것까지 보고해야 해요?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통화 내역 보여봐. 왜요? 보여달라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번호를 확인하고 통화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이 번호는 누구야? 거래처 담당자예요.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업무상 통화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서윤에게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서윤은 간신히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네. 그래요? 제가 먹어보니 괜찮던데요.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지. 요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본부장이라고 대접받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그냥 주부야. 알아들어? 남편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당신 실력으로 본부장까지 올라갔을 리 없잖아.
운 좋았을 뿐이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20년을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기획서를 쓰고 주말에도 출근해 거래처를 만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운이라는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뭐 잘났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대꾸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영업부장이라고 하지만 실적은 꼴찌잖아요. 작년에 실적 때문에 경고받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눈이 부릅떴습니다.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보고 감히.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서윤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윤을 노려보더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어디 가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윤은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찌개, 반쯤 먹은 밥그릇, 흐트러진 반찬들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시가 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꺼졌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서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셨어.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남아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될 거라는 걸 서윤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10시만 되면 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거래처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회사에서 점점 고립됐습니다. 대외 업무에서 배제되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빠졌습니다. 후배 직원이 서윤의 거래처를 맡았습니다. 동료들은 서윤을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윤은 언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나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매일 밤 나가. 새벽에 들어와. 나한테 화만 내고.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피해. 서윤아, 일단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어. 서윤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한복 차림에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시누이 선희도 들어왔습니다. 청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선희는 서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습니다. 준혁이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주방에서 찻잔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골프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또 나갔어? 요즘 집에 있는 날이 없다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은 녹차를 우려 상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살짝 덜그럭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 가만히 있냐?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동창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 아니겠어? 서윤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축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준혁이가 이유 없이 그랬겠어?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야? 신우이 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왜 화를 냈겠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시켰어. 그 영상 봤어? 동네방네 다 퍼졌더라고.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차가 상 위로 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맞을 짓을 해놓고 피해자라고? 며느리 자격이 없어.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명문가야. 이런 식으로 망신당한 적이 없어. 며느리가 조심했어야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선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가정은 인내야. 참고 살아. 그게 며느리 도리지.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다고, 망신을 시켰다고,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골프복장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땀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 당신이 왜 화났는지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습니다.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셔츠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카라 부분에 옅은 분홍빛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자국이었습니다. 그 셔츠 세탁할게요. 서윤이 다가가 셔츠를 만지려 하자 남편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할게. 신경 쓰지 마. 그냥 제가 할게요. 빨래는 제가 하잖아요. 하지 말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물러섰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향수 냄새, 파운데이션 자국, 그리고 남편의 과한 반응,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윤은 남편의 차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장에 갈 시간이 없어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에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머리였습니다. 갈색이었습니다. 서윤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서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시트 틈 사이에 영수증이 끼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티라미수 케이크 2조각. 2인분이었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놨을 게 분명했습니다. 차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영수증을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영수증을 보더니 휙 낚아챘습니다. 차에서 나온 건데 누구랑 간 거예요? 거래처 직원이랑 갔어. 미팅하고 커피 마셨어. 여자 직원이에요? 그래, 여자 직원. 그게 뭐 어때서? 남편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에 긴 머리카락도 있던데요. 그것도 그 직원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 남편을 못 믿어? 그게 아니라 피해망상도 정도 끝에 정신과라도 가봐. 남편은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낮인데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머리카락을 바라봤습니다. 갈색 생머리, 누구의 것일까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서윤은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습니다. 청구서와 광고지가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신규 오픈, 베이커리 카페 달콤한 아침,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픈 할인 이벤트, 사진에는 예쁜 케이크와 커피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에서 나온 영수증의 카페 이름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달콤한 아침 베이커리,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쁜 케이크, 라테 아트, 카페 내부,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서윤은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갈색 생머리에 하얀 피부,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케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서윤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쁘고 젊었습니다. 서윤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세계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자가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 남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차고 다니는 시계였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계를 찬 사람이 많을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 누구요?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없어. 왜 자꾸 따지고 드는 거야? 그럼 블랙박스 비밀번호 알려줘요. 확인하고 싶어요. 사생활 침해야. 그런 거 하지 마. 부부 사이에 무슨 사생활이에요? 당신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향수, 머리카락, 영수증, 시계,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합치면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서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윤은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긴급 감사 통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익명 제보로 인해 마케팅 본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윤의 지난 6개월간 모든 지출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감사팀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익명 제보, 누가 한 걸까요? 서윤은 법인카드를 항상 규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거래처 미팅, 팀 회식, 출장비 모두 정당한 업무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10시에 감사팀 회의실로 갔습니다. 3명의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뚝뚝했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지난 6개월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한 장씩 넘겼습니다. 모든 내역이 익숙했습니다.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 15일 강남역 레스토랑 지출 38만 원이 있습니다. 동행자가 누구였나요? 거래처 마케팅 이사님이었습니다. 신규 캠페인 논의를 위한 미팅이었어요. 증빙 서류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미팅 보고서와 명함, 이메일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동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증빙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끝날 때쯤 서윤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이 서윤을 피하듯 자리를 비웠습니다.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최서윤 본부장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경쟁사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제보 하나 받았는데 본부장님 관련 내용이라서요.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제보요? 본부장님이 실적을 조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익명이라 저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라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경쟁사에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신규 캠페인 계약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서윤은 20페이지 분량의 기획서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래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안드릴 캠페인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임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서윤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랑 협업건으로 왔어. 계속해. 서윤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속하시죠. 거래처 이사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캠페인의 타겟층은 20, 30대 여성입니다.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그건 좀 구식 아닌가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은 말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구식이요? 요즘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죠. 본부장님 제안은 3년 전 방식 같은데요. 거래처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은 타사와 비슷하지 않나요? 효과를 보장할 수 있나요? 매번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래처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거래처 이사의 말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윤은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도 일하러 온 거야. 내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잖아요. 실력이 부족하니까 지적받는 거지. 내 탓하지 마.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와인 한 병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무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미팅 어땠나요? 잘 안 됐습니다. 거래처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3개월이나 준비했는데 아쉽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유는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술 마시고 있네. 본부장님이 이래도 돼요? 당신 때문이야.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오늘 미팅 망친 거 일부러 그런 거잖아. 피해망상 그만해. 나도 일하러 간 거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와인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와인이 튀어 소파에 묻었습니다. 빨간 얼룩이 번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윤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났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쉬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신뢰, 거래처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서윤아, 울지 마. 내가 갈게. 지금 갈게. 1시간 후 서연이 왔습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버텨볼게. 왜 버티는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왜 버티는지, 무엇을 위해 참는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알아야 했습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하얀 바탕에 금색 글씨였습니다. 한국생명보험 VIP센터 김민수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상담 완료. 11월 5일 재방문. 서윤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익자 변경? 무슨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걸까요?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를 바꾼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명함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양복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지금은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로 바꾸려는 걸까요? 저녁 6시.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반찬을 짚고 국을 마셨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윤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요즘 보험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서윤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왜?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 팀장님, 서류 준비됐나요? 내일 들를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윤은 설거지를 멈추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어디 가요? 이 시간에? 급한 일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윤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청담동 베이커리 카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한국생명보험 사망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 금액이 5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증서였습니다. 이번엔 3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7억 원이었습니다. 총 15억 원의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억 원, 남편이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한 걸까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가입한 걸까요? 증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익자란이 있었습니다. 배우자 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서윤이 15억 원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수익자 변경 상담 완료. 남편이 수익자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에서 누구로 바꾸려는 걸까요? 서윤은 휴대폰으로 증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장 모두 찍었습니다.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주말에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오면 알아. 준혁이랑 같이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했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서윤과 남편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40평형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선희도 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윤과 남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가정은 인내야. 알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남편한테 맞을 짓을 했으면 참고 살아야지. 이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저는 이혼 생각 안 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다행이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참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집안은 부자야. 알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참고 살면 좋은 일이 있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준혁이가 지금 힘든 시기야.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며느리가 잘 챙겨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혹시 준혁이 보험 얘기 들었어?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얼굴을 굳게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보험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누이 선희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겹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보험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 거겠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피해망상 그만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핸들을 잡고 앞만 봤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밤 10시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억 원, 수익자 변경, 시어머니의 이상한 말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넓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깊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했을까? 왜 수익자를 바꾸려 할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은 일, 그게 뭘까요?
혹시 보험금을 말하는 걸까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서윤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물을 컵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재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펜을 들고 무언가 적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킬까봐 물러섰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보험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일요일 시댁 대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강남구 한정식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25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모두 옷차림부터 달랐습니다. 명품 핸드백, 고급 시계, 진주 목걸이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 꽃다발과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복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소 한 번 짓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 선희가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고 구석에 놓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커다란 원탁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윤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구절판, 갈비찜, 생선구이, 전복죽,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다들 건배합시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큰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서윤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기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일어서.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25명의 시선이 서윤에게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망신을 시켰어요. 다들 아시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렸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조용히 해. 내가 말하는 중이야. 시어머니는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동창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면서? 영상 봤어. 인터넷에 다 퍼졌더라.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무릎 꿇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릎 꿇고 사과해. 집안 망신시킨 것에 대해서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명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남편한테 맞을 짓을 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축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준혁이가 이유 없이 그랬겠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에서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뭐라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손을 들어 서윤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버릇없는 것. 이래서 요즘 며느리들은. 큰아버지가 일어나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며느리 둬서 우리 준혁이가 고생이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길가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임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사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보고서를 준비해 갔습니다. 회의실에 임원 1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윤이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의 동창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뺨을 맞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무가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노트북을 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일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준비한 보고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서윤의 노트북을 건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USB에 백업이 있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USB도 없었습니다. 분명 넣어뒀는데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앉은 부본부장이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일들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입니다. 서윤은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노트북 해킹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5시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부장님, 노트북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했어요. 누가 한 건지 알 수 있나요? IP 추적이 어렵습니다. VPN을 사용했어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서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외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녀회장이 전화해서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갔습니다.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본부장님, 부녀회장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서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단지 행사, 주차 문제, 관리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왜 여기 온 걸까요? 부녀의 모임은 주민들만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실례를 많이 해서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요?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왔어. 동네 망신이야.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이 비틀거렸습니다. 집에 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신이 바람 피울까봐 걱정돼서 왔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바람을 피운대? 아니면 남편이 저렇게까지 하겠어? 서윤은 팔을 빼냈습니다.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센터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이 뿌리쳤습니다. 손 떼요. 어디가?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남편이 서윤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팔에 남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파요. 나요. 집에 가. 싫어요. 남편은 서윤을 끌고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갔습니다. 서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이 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의 팔을 놓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현관에 서서 팔을 만졌습니다.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 왜 자꾸 따지는 거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왜 화났는지,
왜 이러는지 당신은 알 거 아냐? 저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거짓말하지 마.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에 멍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가 서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윤은 언니 서연의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15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경치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 가운을 벗고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팔 좀 보여봐. 서윤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왼쪽 팔에 보라색 멍이 3군데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 찍어야 해. 증거로 남겨야지. 언니, 그게 무슨... 서윤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들을 정리해봐. 동창의 폭행, 회사에서의 방해, 시댁의 모욕, 부녀회에서의 망신, 그리고 이 멍까지.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야? 언니,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왜 버티는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고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 내 후배야. IT 보안 전문가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해. 합법적으로. 포렌식이요? 내 남편 휴대폰, 컴퓨터, 차량 블랙박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걸 확인하는 거야.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윤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우진, IT 보안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 아직... 서윤아, 넌 지금 위험해. 남편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 그 보험 얘기 기억나? 15억 원짜리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상담.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정우진이랑 만나. 일단 상담만이라도 받아봐. 제발.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없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밤 9시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 내일 출장 가. 어디로요? 부산, 거래처 미팅. 언제 돌아와요? 모레 저녁에. 남편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습니다. 마시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남편이 이틀 동안 집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회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서윤은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정우진은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청바지에 회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최서윤 본부장님이시죠? 서연 변호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정우진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자산부터 확인합니다. 차량, 통신비, 공과금 등이 공동 명의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차가 공동 명의예요. 좋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음성 녹음도 포함됩니다. 휴대폰은요? 통신비가 공동 명의면 사용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지만 클라우드 백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진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업에 3일 정도 걸립니다. 남편분이 집을 비운 시간이 필요해요. 이틀 동안 출장 갔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와요. 완벽하네요. 오늘 시작할게요. 그날 오후 정우진은 서윤의 집에 왔습니다.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남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부터 확인할게요. 정우진은 장갑을 끼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데이터가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 정보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괜찮습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된 정보로 접근할 수 있어요. 30분 후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메시지 백업 찾았습니다. 카카오톡이랑 문자 메시지요. 서윤은 화면을 봤습니다. 수많은 대화 목록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대화를 열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우리 아기 건강해요. 남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조심해. 우리 아기 꼭 건강하게 낳자.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남편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윤과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아이였습니다. 더 내렸습니다. 날짜는 동창의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빠, 어제 동영상 봤어요. 괜찮아요?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괜찮아. 계획대로야. 이제 이혼 명분 만들었어. 세간의 동정 받으면서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어.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획, 동창의 폭행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할게요. 정우진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윤도 따라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조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노트북으로 옮겼습니다. 음성 녹음이 있네요. 들어보시겠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님, 보험 수익자 변경 가능할까요? 보험 설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내 몰래는 안 되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방법이요? 일단 상담 받으러 오세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윤은 차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서윤 몰래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 했습니다. 15억 원을 누군가에게 주려 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일 것입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보험 서류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에서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정우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가입 날짜가 최근이네요. 6개월 전부터 3건을 연속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정우진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예요. 아직 제출 전이지만 작성은 되어 있어요. 배우자에서 모친으로 변경하려고 했네요. 서윤은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2주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정우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3개월 동안 병원을 자주 다녔네요. 정신건강의학과요. 정신과요? 네. 진단명은 우울증이에요. 약도 처방받았고요. 서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이 우울증이라고요? 이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어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거죠.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남편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15억 원은 시어머니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정우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윤을 봤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고를 가장한 살인. 본부장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서윤은 앉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할게요. 서연 변호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버텼는지 아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남편 죽기를 바라면서 참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럼 왜요? 완벽하게 이기고 싶었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 그래서 참았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모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됐어요. 서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 서윤은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언니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준비됐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 상담실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폭행죄, 명예훼손죄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고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분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남편에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회사로 배달됐습니다. 남편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한 등기라고 전해줬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통지서를 서윤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서윤은 통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고소장이고요. 미쳤어? 내가 감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동창회에서 때린 것도 회사에서 방해한 것도 다 당신이 한 거잖아요. 증거 있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당신과 이지한 씨의 메시지, 블랙박스 녹음, 보험 서류 다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내 폰을 해킹했어? 해킹이 아니에요. 합법적인 포렌식이에요. 부부 공동 자산으로 접근한 거니까 위법이 아니에요. 남편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때려보세요. 이것도 증거로 쓸게요.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첫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 안에서였습니다. 서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서윤이가 이혼 소송 걸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소까지 했어요. 폭행이랑 명예훼손으로.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증거요? 뭔가 있나 봐요. USB를 보여줬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려왔습니다. 3번, 4번, 6번째 전화에서 받았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와. 지금 당장. 까지 않을게요. 당장 오라니까. 안 오면 후회할 거야. 협박이신가요? 그것도 녹음할게요.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본격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동창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신우이 선의가 나섰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증언을 회유했습니다. 그날 서윤이가 먼저 오빠를 도발했어요. 그렇게 증언해 주시면 500만 원 드릴게요. 몇몇 동창생들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창생이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윤아, 시댁에서 증인 매수하려고 해. 녹음했어. 보내줄게. 서윤은 그 녹음 파일을 서연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증인 매수 시도도 범죄야.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 시댁의 공작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동창의 폭행은 정신질환 때문이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서연이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문의했습니다. 그 병원은 허위 진단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여러 번 적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위조야. 병원에 확인 공문 보낼게. 시댁은 서윤의 재산 은닉 의혹도 퍼뜨렸습니다. 신우이 선희가 부동산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서윤이 비자금을 숨겨뒀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재산은 모두 합법적이었습니다. 급여 통장, 적금, 주식 모두 세금을 내고 신고한 것들이었습니다. 12월 초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윤의 회사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습니다. 중요한 기획서와 거래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보안팀이 조사했습니다. IP를 추적했습니다. 본부장님, 해킹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IP 주소를 확인했는데 시댁 친척분 중에 IT 회사 다니는 분 있으세요? 서윤은 기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카가 IT 보안 회사에 다녔습니다. 이름은 박민석이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분 회사 IP랑 일치합니다. 서윤은 서연에게 알렸습니다. 서연은 즉시 고소를 추가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였습니다. 경찰이 박민석을 조사했습니다. 박민석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결국 시인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부탁하셨어요. 조카가 도와달라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교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시댁은 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윤을 미행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서윤이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서윤을 미행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고 렌터카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사설 탐정 회사 명의였습니다. 본부장님, 미행당하고 계세요. 조심하세요. 서윤은 일부러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연이나 동료와 함께 다녔습니다. 사설 탐정은 아무것도 찍지 못했습니다. 탐정 회사에서 시댁으로 환불 요청이 갔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12월 중순 서윤은 회사에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무가 불렀습니다. 본부장님 힘드시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법적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세요. 자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서윤은 고마웠습니다. 회사가 서윤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서윤은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동창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25명이 서명했습니다. 모두 남편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진술서를 써줬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미팅에서 방해한 것, 회사에 익명 제보한 정황 등을 증언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도왔습니다. 부녀회에서 남편이 서윤을 끌고 간 장면을 본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USB 파일, 녹음 파일, 사진, 진술서, 박스 2개 분량이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아, 이제 법정에서 만날 시간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진실은 서윤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2026년 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3층 제5호 법정이었습니다. 목재 벤치가 양쪽으로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높은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하얀 빛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왼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변호사 가운을 입고 서류 뭉치를 앞에 놓았습니다. 서윤은 회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른쪽 벤치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선희도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재석 부장판사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로스쿨 동기였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따라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 및 형사사건 통합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박준혁은 지난 4개월 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연은 USB를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동창의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300명 앞에서 뺨을 맞는 서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지안의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건강해요. 계획대로야. 이제 이혼 명분 만들었어. 법정 뒤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생활을 방해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나타나 원고를 폄하했고 회사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서연은 해킹 IP 추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민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의 시댁 측은 증인 매수를 시도했고 위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서연은 박스 2개를 가리켰습니다. 증거 자료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충동이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위조입니다. 서연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3번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다른 주장 있습니까? 남편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후 2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동창회에 있었던 김현우였습니다.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현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서윤 본부장님이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혁 씨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본부장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최서윤 씨가 먼저 도발한 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냥 축사만 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회사 동료 이수진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여자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에서 박준혁 씨가 본부장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을 구식이라고 했고 예산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부녀회 모임에서 박준혁 씨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최서윤 본부장님의 팔을 3개 잡고 끌고 갔습니다. 본부장님이 아파하셨습니다. 다음날 팔에 멍이 있는 걸 봤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5명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서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오후 5시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왜 원고를 폭행했습니까?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아니,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이지안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지안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원고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15억 원의 사망보험 수익자였으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수익자를 변경하려 했습니까? 배우자에서 모친으로.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동창의 폭행은 이혼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의 모욕과 폭력은 원고를 심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준혁에게 폭행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민사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재산 분할은 7대3 비율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피고의 모친 김옥희는 증인 매수 교사죄로 벌금 1,000만 원, 조카 박민석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선의가 부축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이지안에 대해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로 이지안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해냈어. 서윤아, 내가 해냈어.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취재진이 몇 명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반대편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선희가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1월의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잘한 거야. 서연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뺨을 맞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4개월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을 믿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보험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진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한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3층 강당에는 50명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여성 재정 법률 자립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저는 동창회에서 300명 앞에서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4개월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모욕당하고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어요? 바로 떠나시지.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그렇게 물었어요. 왜 참았냐고. 혹시 보험금을 노린 거냐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저는 완벽하게 승리하고 싶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분노가 아니라 법으로 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으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폭력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멍, 상처, 부러진 물건,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청중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세요.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 블랙박스, 통신비 청구서, 클라우드 백업. 불법은 절대 안 됩니다. 서윤은 정우진을 가리켰습니다. 정우진이 뒤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합법적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셋째,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폭력을 목격한 사람, 모욕을 들은 사람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맞고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나요?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기록하세요.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경찰 신고 기록 모두 증거가 됩니다.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이 어깨를 안았습니다. 다른 청중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4시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성들이 하나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서윤은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안 줘요. 생활비도 안 줘요. 시댁에서 애를 빼앗으려고 해요.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서윤은 모든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서연과 정우진도 함께 상담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상담이 끝났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보람 있어. 저 사람들이 나처럼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정말 대단해.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없었으면 못 이겼어. 내가 한 건 없어. 내가 다 한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서윤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책상 위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본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윤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전 10시 상무가 불렀습니다. 상무실로 갔습니다. 상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법적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잘 이겨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상무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서윤이 받아봤습니다. 임원 승진 발령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로 승진하셨어요.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요? 당연하죠. 본부장님은 우리 회사 최고의 마케터예요. 개인적인 일로 평가가 달라지진 않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사, 15년 만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역에 지부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 IT 전문가, 상담사 모두 무료로 도왔습니다. 어느 날 여성가족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표창을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서윤 이사님은 수백 명의 여성을 도왔어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6월 5일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서울 청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서윤은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객석에는 언니 서연과 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두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최서윤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경험 때문이에요. 작년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법이 제 편이라는 걸,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전국 10개 지부를 20개로 늘릴 거예요.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녁, 서윤은 새로 구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2층짜리 빌라가 아니라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산 집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로젝트 교육생이었습니다. 이사님, 저 오늘 이혼 조정 끝났어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이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동창회가 떠올랐습니다. 300명 앞에서
뺨을 맞던 그날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시작이었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43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 서윤이 웃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교육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새로운 교육생들이 올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받은 한 대의 뺨. 그것은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한 발판이었습니다. 서유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재탄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윤의 이야기는 수백 명 여성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윤은 뺨을 맞은 그날 무너지지 않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분노가 아닌 진실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수백 명 여성들의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